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창원대학교 홍석훈 교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한반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딱딱한 내용이고 또 굉장히 변화가 많은 현대 정세와 또 남북관계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통일연구원에서 오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있으면서 이런 한반도 정세와 또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무엇보다 이 세계 질서,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 정세를 한번 분석해보고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또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국제 정세의 영향이 동북아 정세 또 더불어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문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향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이 패권 질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런 국제 규범들이 이 통용되던 시절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 쟁점 사항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되고 이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함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전략적 이익에 기초하면서 이 협력과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죠. 냉전 시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대립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다면 1990년대 이후는 이제 미국 중심, 특히 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경제 질서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넘어 들어오면서 21세기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은 이제 미국과 손잡고 경제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중국의 정치 구조를 보자면, 권력 구조를 보자면 여전히 이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제도는 미국과 손잡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바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어떠한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되느냐. 물론 중국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벌써 G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21세기 넘어와서 중국은 굉장한 경제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중국이 팽창함에 따라서 이게 미국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이 민주화의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체제, 일당 체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네들의 경제력을 불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또 중국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굴기론, 중국이 다시 과거의 humiliation one century, 1세기의 굴욕을 이제 벗어나서 중국이 다시 중국몽, 차이니즈 드림을 이뤄보자. 이런 생각들로 하게 된 것이죠. 정치 지도부들이.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의해서 도전받는 것이 아니냐. 또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21세기 넘으면서 막대한 재정적인 적자를 보게 되고 또 미국도 2008년 이후에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은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하게 되고 G2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가치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미국에게 굉장히 미국 지도부, 정치 지도부들에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위협으로 다가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여러 이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이 얘기들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경제 정책 또 내지는 압박 정책이 강화되게 되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민주당이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시절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대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특히 있었지만 정책적인 측면 또 특히 대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결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정책 기조를 본다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었던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 배권 확산을 저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미국 주도, 미국 혼자서 이 중국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 국가, 우호적인 주변 국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트워크화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2019년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이게 제시되었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기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이 안보 개념, 이 안보 대전략이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위협 인식이죠. 중국이 특히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또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 내지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가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데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자 안보대화, 이 코드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자, 이건 뭐냐? 미국과 가장 가까운 가치를 공유하고 또 미국과 잘 소통되는 국가들, 특히 일본, 또 인도, 또 호주를 포함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결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죠.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코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건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요. 특히 한국이 들어가야 우리가 지금 윤석열 행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도 코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이것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관전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글로벌 질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과거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동구 사회주권의 몰락과 함께 이게 글로벌리제이션, 이 글로벌화라는 이 아젠다가 국제 규범으로 통용돼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주의가 자꾸 감소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압도적인 군사력과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체력이 떨어졌다. 이제 그래서 주변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소다자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다자주의라는 개념은 뭐냐? 바로 가까운 주변 친구들과 같이 지내서 이 과거와 달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또 가치와 또 같은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바로 네트워킹 하겠다는 그런 논의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가치가 중요한데요. 바로 그 가치는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국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 후진타오 시대 이후에 이제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시진핑이 이 정권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권력을 이양함에 따라서 이제 좀 대정책이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이제 체력이 커졌으니까, 지투로 부상했으니까 이제 과거의 이 굴욕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지역 패권부터 잡겠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자는 그런 꿈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몽이죠. 이게 시진핑의 중국몽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체력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에서는 바로 이 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권한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보다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이지만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사상을 바로 강화시 응집해 가면서 중국 내부를 통치에 다듬으면서 대외적으로는 바로 팽창 정책을 하겠다. 결국은 당장 뭐 미국을 앞서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만큼, 지역 패권, 동아시아 지역 패권에서만큼은 이제 중국의 목소리를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도해 나가겠다. 국제 규범을 바꿔 나가고 국제 질서를 바꿔 나가겠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이게 바로 시진핑 정부라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제18기 중앙위원회 제7기 전체회의 7중전회라고 하죠. 7중전회를 열어서 중국 공산당 7중전회를 열어서 자, 시진핑은 바로 3기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중국 정부는 3기 이상 집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시진핑은 이 룰을 깨고 본인이 이제 세 번, 3기까지 바로 장기 집권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공식화한 것인데요. 바로 두 개의 확립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주의를 확립하겠다. 또 그 다음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지도적 지위에 확립시키겠다. 결국 이걸 시진핑 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확립을 통해서 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이런 가치들을 이제 국제 규범 속에서 녹여나가겠다.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두 개의 수호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이 두 개의 수호란 뭐냐? 바로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전당 핵심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강화시키겠다. 또 그 다음에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중국의 이 정치적 목표와 정치적 체제의 성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또 금년에 지난 3월 16일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 우리가 전인대라고 하죠. 여기서 시 주석의 산여임을 바로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기 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체제의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 또 시 주석의 지휘권의 강화는 어떤 걸 얘기해 주냐? 또 여러분이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게 중국의 바로 정치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이죠. 공산당 일당 체제이지만 또 그중에 또 핵심 지도부의 바로 핵심 멤버들이 모든 걸 결정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 집단 지도 체제의 인사들을 잘 봐야 될 텐데요. 그 주변 인사들이 과거에는 서로 경쟁하는 체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진핑이 이끄는 그룹들이 이 전 자리를 다 집단 주체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 뭐냐? 시진핑 주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이 딸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또 뭐냐? 이게 국제 질서의 바로 국제 질서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미국 중심의 가치에 바로 도전하는 것이다. 바로 중국식 민주주의의 주장입니다. 바로 이게 기본이 뭐냐? 바로 사회주의적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내 패권국 부상과 권위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우리도 겪고 있지만 바로 역사 인식 또 중국이
이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또 중국이 중국의 이 동북아의 동아시아의 바로 패권 국가로 부상하겠다, 패권 국가임을 이제 공언하겠다, 공표하겠다 이렇게 뭐 공언한다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 강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몽, 중국 굴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까지 물론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글로벌주의가 약화되고 또 각자 도생의 이런 문화가 다시 발생하게 되고 또 미국이 주도해왔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상황을 보면 자, 미국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미국은 유지하려고 하고 또 미국 중심의 규범과 경제 질서를 이제 기반하에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대중국 무역 전략에 있어서도 또 미래 산업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빼려고 하는 거죠. 디커플링 하려고 하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이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최첨단 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첨단 산업이 국제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는 그런 가정하에 보면 이제 미국은 중국을 거기에서 빼겠다. 중국의 이런 협력이나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디커플링 전략, 이제 커플하지 않겠다. 과거처럼 중국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국 무역 전략과 함께 디커플링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도 듣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게 이제 중국에 생산하는 부품들을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수입하지 않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들도 이제 자기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연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죠. 자,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있겠지만 주변국들 특히 가치 중심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중국 입장을 봐야 되겠죠. 자, 중국은 미국의 이런 대중정책, 대중압박 정책의 방어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언론에서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공격적으로 미국을 뭐 이렇게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어제 입장에서 미국의 압박 정책을 이제 막아내고 있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런 대안으로서 중국은 국내 수요 창출 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바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게 코로나19가 또 있었고요. 오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있었고 또 중국 역시도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약간 좀 주춤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뭐냐? 결국은 중국의 경제 구조가 이미 이 자본주의 체제,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WTO 체제에 들어와 있고 또 미국과의 연계 속에서 중국이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관점을 볼 때 또 미국의 협력 없이는 급성장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봐야 되겠는데요. 또 미국의 얘기를 좀 약간 해드리자면 미국은 상원과 하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주로 상원에서 여러 가지 대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부와 같이 견제하고 또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회는 굉장히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 미국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까스로 민주당이 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은 민주당이고 그러면 민주당과 같이 바로 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엇박자 없이 지금의 대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죠. 즉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의 대중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의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 또 미국식 민주주의 중심으로
결국은 가치 경쟁을 중국과 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에서 각 2명씩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원은 부대통령이 바로 의장을 맡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원에서 입법권, 또 군대 파병이라든지 관료 임명 동의, 또 외국 조약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원이 제출한 법안에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제는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가고 있냐? 바로 가치 경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 질서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뉴노멀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예측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구촌들이 어느 정도 같은 규범 하에서 또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상 가능한 국제 정세 내지는 국제 질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규범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또 누가 더 주도적으로 나갈 건가도 잘 모르겠고 또 어쩔 수 없이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합의하는 체제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보겠다. 바로 각자 도생의 양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걸 간단한 키워드로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노멀 국제 질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자들이 많고요. 자, 이건 무슨 걸 의미하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자 도생의 국가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강대국 중심의 자국 이익 추구. 이제까지 미국이나 이제 강대국들은 대부분 물론 자기네 국가 이익도 추진하지만 또 공공재, 국제 공공, 글로벌 공공재를 위해서 이제 퍼블릭을 분야에서 퍼블릭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많이 좀 희생하고 좀 도와줬던 측면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강대국 또한 자국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냥 자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또 코로나 팬데믹은 이걸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개인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나가고 있다. 자,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또 이 평화 유지에 대한 개념이 자꾸 약화되고 나만 먼저 살고 보겠다. 또 국경을 폐쇄하고 또 나부터 살고 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공동의 이익 추구보다는 각자의 이익 추구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안보의 위기가 이제 과거에 안정적이었던 바로 국제 질서였다면 이제 불안정한 국제 질서 또 내지는 어떤 경찰 국가도 없고 이제 어떤 국제 규범도 없고 일정한 룰이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물결들이 결국은 중국이 이 러시아와 같이 구사회주의권들이 친해지게 되면서 또 북한의 이 도발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이런 가치 경쟁을 통해서 묻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라시아를 넘어서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넘어서 자,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 패권 경쟁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셉 나이와 같은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자, 중국이 물론 뭐 덴저스 드래곤이냐 아니면 테디베어냐 뭐 이렇게 양분돼서 서로 우리가 분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셉 나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력전이가 과연 일어날 것이냐, 이제 서에서 동으로 옮겨오는 것이냐, 바로 중국이 북부상에서 미국을 이제 따라잡고 이제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조셉 나이입니다. 조셉 나이 교수는 이제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기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을 겪었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 질서가 이미 자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중국도 국제 질서, 바로 자본주의적 국제 질서에 들어와 있고, 러시아도 바로 사회주의를 포기했고, 바로 경제적으로는 바로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력이 이제 아래로 분산된다. 아래로 분산된다는 얘기는 국가의 권한과 행위자보다는 국민이나 각 개인이나 시민사회의 힘이 더 커지고 있고 권한들이 다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 힘이 되게 중요하다. 소셜 파워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제 국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국가가 어느 어느 국가가 국제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건 바로 시민사회 힘이 큰 나라가 결국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세력전이 파워 트랜지션이 만약 서에서 동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뭐냐? 또 국력을 측정한 기준은 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력을 측정할 때 우리가 군사적 힘으로만 뭐 요즘 표현하지는 않죠. 군사적인 힘, 첫 번째 군사적인 힘, 두 번째 바로 경제적인 힘, 세 번째 바로 시민사회 힘, 이렇게 조셉 나이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있어서도 중국이 당장 미국을 따라잡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 첫 번째 군사적으로 여전히 미국은 세계 압도적으로 1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제력을 봐서도 물론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가장 큰 GDP를 생산하고 있고요. 2등이 중국이지만 또 경제적으로 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3등으로 올라와 있는 일본, 또 유럽, EU,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같은 또 동아시아의 여러 신흥 국가들이 이 경제력을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중국이 이걸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시민사회 힘 역시도 앞으로 미래 산업은 아이디어 싸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 나갈 것이냐. 구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윈도우를 갖고 MS, 또 여러 가지 또 회사들, 또 미래 산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또 군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바로 미국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물론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당장 중국이 미국을 잡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고 이제는 최근에는 바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강화될 때 최근 스마트 파워를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마트 파워를 강력하게 확대시켜 나갈 때 또 미국의 의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필두로 한 하드 파워와 경제력과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가 적절히 발전됐을 때 바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규범이 통용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여기 반해서 존 미어시하면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유명한 학자이죠. 자, 존 미어시하면은 결국 뭐냐? 세력전이는 가능하고 또 중국이 바로 큰 힘을 가졌을 때 미국에 큰 위험이 되고요. 또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해제문 이론은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국제 경찰국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선제 공격을 통해서 바로 이 국제 규범과 질서를 유지해주고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경찰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어떤 국가냐면 미국이다. 해제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은 외교의 핵심이고 키워드고요. 또 군사력을 통한 평화 유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존 미어샤이머고요. 그래서 중국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또 내지는 더 팽창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바로 이 존 미어샤머 교수님과 같은 분들을 또 신현실주의 학자 또 내지는 공격적 현실주의 또 압도적 군사력만이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중 가치 경쟁, 결국 패권 경쟁이 가치 경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또 국제 질서도 이제 뉴노멀 시대 내지는 좀 혼탁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기에 또 우리에게는 어떤 또 역할을 주게 되느냐. 자, 바로 미중의 가치 경쟁 속에서 우리도 이제 바로 한국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죠. 경제력은 이미 OECD 국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이고 또 군사력도 이제 세계 7, 8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바로 21세기의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화와 또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와 관련된 위기를 사실은 북한 핵 때문에 위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뭐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북한에 뒤지지 않죠. 그렇지만 이 핵이란 문제가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학자들은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의 핵이 과연 한반도 내지는 동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의 안보 위기가 커졌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바로 북한의 이 룸은 커진다. 국제정세에 있어서. 왜냐? 둘이 이 경쟁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가 없고 주변 국가들을 또 끌어모아야 되겠죠. 가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북한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더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내로 최근에 북한의 잇단 도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바로 대북 제재 강화라든지 북한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어떠한 지금 반박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특히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안보적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왔지만 미국과 같이 했지만 사실 북한의 핵 전략 무기 개발을 우리가 막지 못했고 또 지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당장 지금 대화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잇따라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중 가치 경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굉장히 안보적 불안감 또 내지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을 이 핵을 포기시키고 또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미국의 역할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자, 중국의 영향력도 필요하고 또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중 간의 이 바로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런 공간들이 비어 있다. 이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최근에 바로 이 확장 억지력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대북 정책을 수렴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가들이 첨예하게 이익이 나눠지게 되고 가치가 대입하게 되면 협력적인 대북 정책 또 남북 간의 평화 정책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또 강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 또 심화된 내용을 또 공부하실 겁니다. 또 특히 북한의 대정책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북한이 보다 공격적, 공세적인 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 또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있고 또 북한의 8차 당대회 21년에 바로 8차 당대회를 열고 바로 대외 강경 정책을 선언하고 나섭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바로 강대강 원칙을 내세웠고요. 또 미국 적대시 정책에 맞서서 사회주의권, 구사회주의권이죠. 중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구사회주의권과 바로 우호국들과 연합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대남 정책도
한국의 남한 정부의 적대 행위 중지와 남북 합의 이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제 한국과는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누었죠. 자, 바로 본질적인 것은 바로 안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 경제 교류라든지 인도적 지원 부분은 전혀 받아줄 수 없다. 예,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나 최근 뭐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식량 문제가 부족한 걸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문제,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또 우리 또 이런 바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 미국과의 이런 협상이 본인의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입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자기네들은 이거 유지시킬 수 없다. 남북대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자력갱생, 또 그다음에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상정하면서 이제 다시 버티기 전략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결국은 자력갱생. 어차피 대외 경제제재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대외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북한, 또 코로나가 더 컸죠. 영향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과도 교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 고립화 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이게 견딜 수 있는 건 자력갱생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8차 단계를 통해서 공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뭐 최근 뉴스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안에 무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표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에 북한 핵 모라토리움 파기 선언을 공식화하고 이제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죠. 그래서 핵 사용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공격적 목적 쓰지 않겠다. 자국의 보호만을, 방어적 목적만을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 핵무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완전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22년의 일이었습니다. 핵개발 과정은 뭐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바로 6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했고 2017년 바로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 2018년 우리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틀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과의 또 대화까지 확대하면서 북한은 또 외교 정책을 바꿨었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다시 과거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북한의 이 바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북한과 중국과 연대 강화 가능성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훈련의 반대는 중국과 북한이 마찬가지고요.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북한이 있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 강화, 또 그다음에 군사훈련은 중국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쌍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었죠.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불 정책을 계속 유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자, 우리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산불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이 리스크가 크게 된 것이고요. 또 쿼드, 또 IPEF, 칠포 등 미국은 이제 주변 우리 한국과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의 동참에 대해서 미국의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핵개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묵인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바로 왜 미국의 가치가 중국과 반하기 때문에 계속 가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중국적 사회주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죠. 그래서 공이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이 적대시 정책에 공동 협력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최근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이런 것들을 바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세계 핵무기 현황을 보시자면, 이제 스피리에서 따온 자료입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4,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 스피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핵의 위협은 이제 커진 게 기정사실화 됐고요. 또 북한은 바로 최근에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에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도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거리 ICBM뿐만 아니라 이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정인 회의를 발사했다, 실험 성공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얘기죠. 자,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계속 한미일 군사훈련 또 내지는 한일 관계 개선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 이 가치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동맹에서 보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다는 것이죠. 자,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서 민주주의,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5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AI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AI에 대한 가치도 중요한 것이죠. 그걸 심어주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바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들이 바로 한미동맹인데 투영되고 있습니다. 또 확장 억제. 왜냐,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의 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미국 핵 울산의 이제 약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이제 재가동되고 있고 전략적으로 경제 기술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고 또 공급망 생태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 또 참여 멤버로 한국 정부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과거의 군사동맹에서 이제는 경제안보, 기술안보로 확대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상들이 바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이 가치 경쟁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한미동맹의 정체성 재확인을 했고 또 이러한 한미일 안보 수장 3자 회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미 전략동맹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이제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 번도 문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의 이 경제가 더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른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 경제에 더 힘을 두고 있고 또 동맹 네트워크 구축에 또 이란과 같은 또 중동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 이 다른 접근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인 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 들게 합니다. 미국은 결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대정책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육자의 과거, 육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사실. 북한이 이 핵 무장 국가가 된다는 것은 또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것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또 일본도 가지려고 할 것이고 또 대만도 갖고 되게 될 것이고요. 핵 도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국이 원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 중국도 사실 이런 대북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미국 갈등,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이 중국의 역할이 자꾸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의 대북 강경 정책 추진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이렇게 강경 정책으로 나가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될수록 일본은 군사 대국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그 다음에 미일 관계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공격적 수단의 분대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안보의 위기가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군사적 경쟁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비관적인 측면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의 전망과 대북 정책을 이제 살펴봐야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가 이런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역시 뭐 과거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장관이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남북 관계에서 이제는 대화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룸은 참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결국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치 중심의 대북 정책을 하겠다. 또 거기에 담대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여기에 비판도 많지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이죠. 비핵화에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책칙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당근과 책칙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바로 기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는 순간 동아시아뿐만 이게 확대됐을 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반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의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에 있어서 또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대북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것도 교연 전제 조건은 북한 비핵화이네요. 자, 그다음에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 또 이 담대한 구상이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배포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호응 없이 또 북한의 변화 없이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남북 간의 경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가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남북 간의 대화할 수 있는 룸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자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남북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주요국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일 관계 보건 및 양국 현안 해결 의지를 또 이 회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최근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슈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결국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미중 패권 경쟁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개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의향을 표명했고, 또 삼국 간 경제안보대화 재신설을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굉장히 이제 견제하는 이런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또 최근 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를 했었죠. 물론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 대신 또 한국재단이 상당 부분을 배상한 해결책을 발표한 이후에 일본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 수출 규제를 처리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뭐 남북 관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미 관계, 또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와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의 선택적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북한 핵 위협에 막아설 수 있는 또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또 북한과 중국 또 그 주변 우호국들과의 반대에 우리는 뭉칠 텐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동시에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북한의 대남 정책도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이게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개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북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서 결국은 대외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 핵미사일 기술력 홍보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은 체제 단결 또 체제 통치를 강화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이제 총비서 국무위원장이 이제 결국은 튼튼한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게 바로 핵 미사일 기술이 이걸 후원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극복하기 힘들죠.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로 북한도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봉쇄 정책, 국경 봉쇄를 풀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중국과 거래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해외 도움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데 이러면서도 북한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버티기 전략밖에 없다, 자력갱생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버티기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받게 된다면 미래에 장기적으로 그러면 바로 이 북한의 가시화된 핵무장 강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게임 천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세를 물론 뭐 갑작스럽게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 주도의 이 한반도 정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바로 핵 보유 강화는 좋지 않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제 바로 대북 정책,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남북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바로 동북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안보적으로도 또 바로 이 핵 억지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겠다. 핵 억지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또 외계 영역의 이제 개방은 이제 중앙정부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민간 중심의 이 통일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교회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정부가 우리가 5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인 대북 정책, 또 국민들과의 합의,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 없이는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인원적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남북 관계를 추진해 나가야겠다. 우선 우리 내부에서라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보편적 가치 확산과 스마트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실용적인 아젠다 발굴과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남남 갈등으로 불리우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이 반대, 그다음에 정책적인 갈등 상황들을 좀 국민들과의 협의와 또 대화, 또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통합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세대들,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통합 교육 및 통일 인식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통일 공감대 확산은 바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통일 공공 외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만들고 국가 정책을 만들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둘 것이냐, 바로 평화의 가치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대북 정책과 통일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바로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상당히 앞선 기술을 또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만들 것이냐. 이제 우리가 과거에 국제 질서에 들어가서 그냥 이익만 봤다면, 또 우리도 이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위상을 차지할 때 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과 국가 전략도 사실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미래지향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추진할 때 우리의 대북 정책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되고요. 이게 지속 가능성을 또 담보해 주게 되는 서로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K-컬처를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에 대한 호의적인 또 호혜적인 인식을 많이 해외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보, 그러니까 우리 시큐리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무모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한미동맹을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 지속적으로 대북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된다. 아무리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또 도발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국대적 정책만 추진할 수는 없죠. 항상 당근과 채찍,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익에 치중하는 대외 정책도 필요하다. 결국은 이런 평화 가치의 중심의 가치 설정이 결국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래에 우리가 기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결국 우리 축구가 많이 발전했죠. 또 손흥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손흥민의 무기는 양발입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또 기술력, 거기에 양발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적 수준의 축구를 뛰어넘어야 되듯이 우리도 과거에 이제 그런 국가가 아니죠. 이제 글로벌 시대에 리드할 수 있는 국가로, 리더 국가로서 성장하려면 결국은 우리도 스마트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 한반도 통일 담론을
다시 만들어 나갈,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만 국가 전략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국가 대전략, 초당적이고 또 탈이념적이고 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을 만들 때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밝고 또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도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와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우리 남북 관계 발전이 또 어떻게 국제 평화에 또 기여하느냐 이런 부분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부족한 시간에 또 압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지금 단절되어 있는 남북 대화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 군사적 도발 또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질서가 불안하고 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바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국 굴기론을 가져오면서 시진핑 정부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는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통일 담론을 만들고 우리 국가를 만들 것이냐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